2021년 제11회 아시아 스틸 포럼의 개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서울 스틸앤스틸의 서정은 대표입니다. 철강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렇게 웨비나로 온라인에서 여러분 뵙게 돼서 많이 아쉽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오프라인에서 여러분 뵙고 같이 모여서 아시아 스틸 포럼을 개최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11회까지 아시아 스틸 포럼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국내외 철강인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번 행사 역시 중국 마이스틸의 주진홍 회장님과 일본 철강신문의 이찌야나기 사장님의 협조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1회 아시아 스틸 포럼은 2021년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일주일간 온라인에서 순차적으로 오픈됩니다. 지금 세계 철강 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현안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중국의 부상, 세계적인 통상 마찰, 코로나, 탄소 중립 등 현안들이 많습니다만, 이번 제11회 아시아 스틸 포럼은 탄소 중립을 주요 키워드로 선정하였습니다. 탄소 중립의 현안이야말로 1970, 80년대 오일 샥과 비슷한 수준, 아니 그 이상의 샥으로 철강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제11회 아시아 스틸 포럼은 탄소 중립의 현안을 가지고 전체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부는 탄소 중립과 철강 산업의 미래, 제2부는 탄소 중립과 철 스크랩 시장의 무역 구조 변화, 제3부는 아시아 각국의 2022년 철강 산업 전망 순입니다. 이번 아시아 스틸 포럼에서 키노트 스피치를 해주시는 연세대학교 민동윤 교수님과 각 세션에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는 철강 전문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1년 아시아 스틸 포럼 역시 이렇게 온라인에서 개최되어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행사가 한중일과 세계 철강인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개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연세대 특임 교수로 있는 교수 민동준이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 스틸앤스틸에서 주재하고 있는 2021년 아시아 스틸 포럼에 참가하게 돼서 여러분과 함께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고 싶은 이야기는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큰 글로벌 이슈, 다시 말씀드리면 비가역적인 변화가 우리 눈앞에 있는데, 그와 같은 비가역적인 변화가 우리 철강 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으며 그 영향이 우리 역량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제 강의의
기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 아시아 스틸 포럼에 관계되는 내용의 일환으로서 탄소 중립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의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항상 이 철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감을 하는 시간을 간단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감은 바로 철이라고 하는 원소에 대한 특이함과 중요성을 먼저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론적인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철은 우주뿐만 아니라 지구에 가장 많이 존재하고 있는 가장 풍부한 자원의 금속 자원이라는 점을 우리가 꼭 항상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풍부한 자원이었던 철강이 우리한테 주는 큰 선물은 여기 보시는 비이상적인 거동을 한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1083도 이상에서는 더 촘촘한 구조가 되시고 그 이하의 온도에서는 느슨한 구조인 BCC 구조를 갖는다라고 하는 역전 현상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온도가 올라갔는데 이것이 수축했다고 하는 고온 수축 현상이 바로 철강에 우리가 많은 기능을 부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연력학적 이유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 보이는 non-stoichiometric compound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산화물이라고 하시는 철광석은 기본적으로 비화학 양론적 화합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철광석이 다른 광물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환원되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과학적인 이유가 근거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꼭 공감하고 싶은 것은 오늘 논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만은, 여기 보시는 리사이클빌리티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고철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거의 철강 생산량의 80%가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탄소 중립이지만, 탄소 중립에 대해서 이 앞에 있는 세 가지를 통해서 철강 생산량은 감소하지 않을 것 같다. 전 세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철강 원단위가 증가할 것이고 전 세계 소비량은 줄지 않고 더 증가하는 추세로 갈 것 같습니다라는 논리고, 그 증가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철광석에 아주 갖고 있는 철광에 대한 이 리사이클링이라는 특성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덕목이 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것인데, 여기 보시는 COP26, 얼마 전에 저희가 회의가 끝났습니다만은 글라스고에서 있었던 COP26의 내용은 전 세계에 있는 지구의 평균 온도를 1.5도 이하로 낮추는 데를 위해서 모든 산업, 모든 국가가 협조해야 된다. 이와 같은 목표를 통해서 많은 문제가 있는 뿐만 아니라 철강은 사실상 이와 같은 탄소 문제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는 이와 같은 문제는 원료의 문제에 가장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변화에 대해서 철강이 준비해드릴 일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탄소 중립이 탄소의 가장 염가의 에너지원이고 환원제인 탄소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 철강 산업에 주는 영향은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 상승에 의한, 다시 말씀드리면 탄소를 사용하지 않는 데 대가로 전력화 또는 수소를 사용함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증가할 것이고, 그 증가분은 기본적으로 철강에 대한 성장률을 매우 압박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요. 이와 같이 이 저성장 기조가 굉장히 오랫동안 되는 구조와 함께 원료에 관계되는 가격, 그리고 이와 같은 새로운 4차 중립, 수소 경제라고 하는 사회의 도래에 따르는 새로운 니즈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산의 가격은 많이 올라가겠지만 새로운 니즈에 대한 수요 시장도 창출될 것이야.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균형 있게 만들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탄소 중립과 함께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클라이메이트에 대한 것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거두절미하고 얼마 전에 저희가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정상들이 글라스고에 모여서 많은 약속들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2050년에 탄소 중립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큰 목표로, 장기적인 목표로 삼고 2030년에 NDC라고 하는 목표를 설정했는데 우리나라는 약 40% 정도로 삭감하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 많은 논의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던 논의여서 이것을 비가역적으로 된 협정이라는 점, 다시 말씀드리면 이 내용의 목표라든가
이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물을 수 없는 비가역적이라는 상황에서 우리 철강 산업이 이 부분에 대한 느끼는 위기감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탄소 중립과 함께 맞물려 있는 부분은 바로 여기 보시는 원료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구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라고 하는 지점에 맞춰서 이와 같은 철강의 수요가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고 WACA에서는 약 2030년까지 연평균 2%의 아마 생산량이 소요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전체 정은 생산량의 대략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 70여 % 정도가 철광석 베이스의 생산이고 30%, 35% 정도가 스크랩에 의존하는 생산 구조를 갖게 됩니다. 바로 이 광석 베이스에서 사용되고 있는 원료의 문제라고 하시는 것은 양적인 부족이라기보다는 양질의 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광석은 현재 고로에서 사용하시는 것은 마타이트라고 하는 피가 낮고 수분이 낮은 굉장히 괴강성에 해당하는 광석을 주로 사용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 광석에 대한 수급 그리고 이 대체제를 위한 여기에 있는 괴타이트, 리모나이트와 같은 광석에 대한 부분으로 광석의 사용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저급 광석이 늘어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1톤당 생산하는 에너지 소비량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따라서 이 광석 베이스에 있는 부분은 원료의 품질의 저하에 따라서 수소가 되었던 탄소가 되었던 에너지 원단위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항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바로 여기 보시는 또 한 가지 철강이 주는 숙제가 바로 여기 보시는 소재 간 경쟁 구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기자동차 또는 뭐 조선이라든가 많은 또 건축물에 있어서도 가장 큰 이슈는 여기 아시겠지만 경량화라고 하는 키워드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전기자동차만 하더라도 현재 내연기관에 비해서 약 150kg 정도가 무거운데 이 무게에 대한 것을 경량화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게 됩니다. 이 경량에 대한 노력의 하나는 알루미늄, 마그네슘 또는 CFRP와 같은 이와 같은 경량 소재가 제한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모두 아시겠지만 가격의 문제를 고민하실 필요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철강이라는 소재는 여전히 약 연간 1억대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 소재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 구조 소재에 대해서 철강이 뭔가 답을 해야 되는데 그 답은 바로 경량화라고 하는 그리고 고강도라고 하는 안전도와 경량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동시에 대답을 해야 될 책임이 우리의 철강 산업의 두 번째 큰 숙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께서 또 하나 있는 것은 바로 전력 생산에 관계되는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것처럼 수소라든가 LNG에 관계되는 현재로서는 뭐 별로 큰 거래가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수소가 전 세계적으로 트레이딩 되었을 경우에 수송해야 되는 LNG 탱커와 유사한 형태의 수소 탱커가 필요하게 되고 암모니아도 물론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만은 이와 같은 조선에 있어서의 가장 큰 이슈는 공해선상에서의 CO2의 미티게이션이 됩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철강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경량화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좀 더 얇고 보다 인성이 좋고 보다 내성이 좋은 소재를 만들어냄으로써 이와 같은 전 세계적인 수소와 전력 에너지에 대한 트레이딩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보시는 두 번째 뉴마켓의 뉴 디맨드라고 소개시켜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 있는 것은 전 세계 이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단순히 과정이나 원료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의 합리화, 다시 말씀드리면 재고 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합리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단순히 공정의 효율성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 공정에 대한 부분을 생략함으로써 전체 에너지를 극한적으로 세이빙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공정 구성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철강이 갖고 있는 상황을 다음과 같이 코끼리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코끼리를 보시면 뒷다리에 쇠사슬이 묶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코끼리만한 큰 비즈니스 갖고 있는 철강이 약 20억 톤의 생산 규모를 갖고 있는 철강 산업이 현재 어떠한 쇠사슬로 매어져 있을까? 첫째, CO2 문제가 됩니다.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강력한 정치적 그리고 정책적 이슈가 있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 로 매트리얼이라고 하는 원료에 관계되는 이 악화 현상이 우리가 이걸 극복해야 되는 가장 이슈가 되겠죠. 좀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마켓에 대해서 우리가 부응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숙제가 있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있는 스마트 매니팩처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적응하지 못하면 철강산업은 매우 어렵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네 가지에 대한 얘기가 바로 우리 철강산업을 얻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 있는 환경에 대한 이슈와 그리고 원료에 대한 이슈를 주로 주제로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CO2의 미티게이션, 감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어느 상황에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철강 산업이 전 세계가 거의 공통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전기로뿐만 아니라 모든 철강 산업이 현재 CO2를 감축하기 위한 방법은 기본적으로 에너지 세이빙입니다. 에너지 절감이라는 방법, 부생가스를 재활용하시고 단열을 하시게 되고 직송압연을 하시게 되고 고온 차징을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공정상에 있는 에너지를 최대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여기 보고 계시는 소결, 신터, 고로 그리고 제강 공장 같은 공장에서 모두 다 이와 같은 내용이 이와 같은 한 장의 슬라이드로 압축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여기에 대해서 하나 좀 있는 것은 여기 특히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고로에서 사용되고 있는 코크스에 관계되는 이야기가 됩니다. 현재 이 과거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오일 쇼크가 있었던 1970년 후반에 석유값의 아주 급등으로 인해서 올 코크스업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코크스의 가격뿐만 아니라 이 부분을 원가 절감을 위해서 PCI, 중유 인젝션, 수분 인젝션 등등 많은 이 코크스의 탄소의 원단위를 줄이는 노력이 지금까지 쭉 있어 왔던 것이죠. 현재 500kg에 해당하는 이 코크스의 원단위가 한 380kg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함수소에 대한 연료를 많이 사용한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이 고로 기술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전로에서는 바로 이 고철의 배합비를 수펀트 오다에서 20에서 30폰트까지 증가시키는 이와 같은 기술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기술들은 기본적으로 현 공정을 전제로 공정에서 있는 에너지 세이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이것을 모두 총동원했을 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CO2 삭감량은 약 15에서 20톤 정도 내외가 될 것이라고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이와 같은 에너지 세이빙 이외에 CO2를 삭감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이론적으로 5가지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0차원에 해당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바로 공정 자체를 바꾸는 경우가 됩니다. 탄소 베이스의 재선 공정을 수소 베이스로 바꾼다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첫 번째 있는 것은 여기 보시는 임프루먼트인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 공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과정이 되겠죠. 세컨드 방법은 여기 보시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수소를 여러분께서 컨버전 하시는 방법이 됩니다. C1 케미스트리 또는 CCUS와 같은 방법이 되겠죠. 세 번째 방법은 이 카본을 자원화하는 방법인데 여기 보시는 유틸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바다에다가 저희가 바다의 그 해양 사막화를 막기 위한 방법 등등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카본 뉴트럴인 바이오매스 또는 옵셋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해외와 조이닝을 통해서 이와 같은 투자를 통해서 하는 CDM 사업 등이 모두 이 모든 방법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와 같은 것을 모두 거두절미하고 기술적으로 CO2를 삭감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4가지 컨셉이 있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있는 수소를 얼마만큼 많이 사용할 것인가, 다시 탄소를 기본적으로 수소를 얼마만큼 바꿀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현재 철광석을 환원하는 데 필요한 전체 에너지의 63%가 사실상 산소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을 탄소를 모두 수소로 바꾼다면 수소로 100% 치환했을 때의 감축량은 63%가 됩니다.
반면 이것을 가열하기 위한 1600도씨까지 가열하기 위한 열에너지까지 감안하시게 되면 그게 또 1.5배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또 한 가지는 이 고철을 이용하시는 방법인데 고철을 사용하시게 되면 철광석으로부터 얻어지는 철강에 비해서 대략 한 4분의 1 정도의 CO2의 발생으로 만들게 됩니다. 문제 여기 있는 이슈는 바로 정년 문제가 이슈가 되겠죠. 또 한 가지 이와 같은 한 가지 방법은 세틀링 테크놀로지라고 하시는 것인데 바로 CCS, CCUS, CCR, 바이오매스와 같은 이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방법인데 이 방법에는 기본적으로 트랜스포테이션 코스트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네 가지 방법 중에 현재 한국이 앞에 말씀드린 공정에서의 에너지 효율 이외에 현재 감안하고 있는 것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개발하고 있는 쿨스타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1977년 시작을 해서 현재 있는 고로와 전로 공장을 전지로 했을 때에 약 15%의 CO2를 삭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모두 세 가지 구성이 있게 되는데 첫째는 제철소 내부 인하우스에 있는 수소 원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그 발굴한 것에다가 수소를 증폭시킴으로써 수소의 가용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하는 하이브리드 수소 증폭 기술이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증폭된 이와 같은 수소는 고로에 취입하게 되고 고로에 취입된 수소에 의해서 이와 같은 탄소를 삭감하는 것을 기본 원리로 합니다. 물론 이것은 수소뿐만 아니라 제철소에 나오는 부생, 가스 또는 바이오매스를 모두 총동원해서 이 부분에 대한 탄소의 대체제를 하는 것을 고로에 적응하는 것을 목표 삼고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수소의 코크스의 한 20% 정도를 수소로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고철 이용 기술인데 현재 전로에서 갖고 있는 약 10% 이내의 고철의 배합비를 한 30%까지 20%까지 증가시키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가 잘 성립이 된다면 전로 부분에서는 고철 비효율을 한 10% 그리고 고로에서의 있는 CO2 삭감이 한 10%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는 한 15% 내외의 CO2 삭감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공정 기술 개발이라고 할 수 있고 약 2030년 이후에 고로가 수명이 당한 고로로부터 이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와 같은 공정이 다 잘 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30년경에는 아이언매킹에서 아까 말씀드린 수소를 일부 혼합해 사용하는 환원 기술 그리고 전로에서의 스크랩 사용하는 것을 하게 되고요. 그 위에 부생 기술로서 슬라그에 대한 재활용을 통한 CO2에 대한 삭감 기술 등등을 모두 총동원해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아마 철강산업이 CO2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약 15% 내외의 삭감의 여력밖에 없으므로 이것을 좀 더 높이기 위한 노력이 바로 기프트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현재 정부와 함께 이 부분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인데 약 2050년경에 우리나라 철강 산업이 걸어가야 될 기본 구성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기 기프트라고 하시는 것은 저희가 네이밍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Green Iron for Tomorrow라고 하는 것으로 미래를 위한 녹색 철강이라고 하는 이름을 줘서 우리가 이 프로젝트 이름을 기프트라고 정했습니다. 약 2050년에 성형화를 목표로 그림을 만들게 되는데 기본 공정은 현재 탄소와 그리고 탄소의 연소 에너지로 되었던 에너지원을 수소와 전력이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전면적인 전환하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삼고 있게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수소가 필요하게 되는데 트랙 제로, 여러분께서 이 좌측에 상단에 보이시는 트랙 제로와 또 한 가지는 그린 인프라라고 하시는 것이 있게 되는데 이것은 고철에 대한 수집 체계를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녹색 전력에 따라서 여러분께서 이 그린 수소를 만들게 되시면 만들어지는 것은 두 가지가 되는데 바로 수소와 산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수소의 발생량, 생산량에 따라서 두 가지 트랙을 갖게 되는데 수소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가격에 대량 생산이 된다면 우리는 트랙에서 하이퍼 수소 공정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수소를 가지시고 철광석을 환원하고 거기에 고철과 배합하는 전기로 기술. 다시 말씀드리면
수소 환원과 전기로 기술을 결합한 하이퍼 수소 프로세스가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의 생산량, 수소의 가격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현재 있는 고로 공정을 전제로 이 부분을 하이브리드로 가져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고로 공정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려하셔서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전면적으로 이 하이퍼 수소 공정과 하이퍼 고로 공정에 대한 비율이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수소 가격과 공급량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큰 장기적인 목표상으로는 이와 같은 수소와 전력이라고 하는 과정으로 철강 생산을 유지해야 되는 어려운 기술적 난제를 갖고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것을 원만하게 우리가 가져간다면 저희가 코어 1, 코어 2, 코어 3, 코어 4라고 하는 4단계에 거쳐서 기술적인 진화를 거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 번에 우리가 점프를 할 수가 없고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 경제적 이유가 있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앞에도 말씀드린 쿨스타 프로젝트에 의해서 현재 수소가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인하우스의 수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클래스펀던스, 적응이라는 것이고요. 어댑테이션이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외부적에 있는 블루 수소가 그리고 고철에 의해서 이와 같은 카본과 수소의 상량을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코어 2가 되겠습니다. 코어 3는 그린 수소가 적극적으로 생기고 그린 전력에 생기는 걸 전제로 했을 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 이때는 수소가 탄소보다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기술 개발이 되겠죠. 코어 4는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바로 수소의 경제성 그리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걸 전제로 했었을 때에 바로 전력과 수소만으로 철강이 만들어지는 기프트 프로젝트가 작동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큰 걱정은 바로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게 되고요. 이와 같은 경제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맞춰서 수소와 전력이라고 하는 그린 철강 기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유학이 있는데 제가 많은 그림을 했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길이고, 하지만 우리는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고민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수소 경제를 위한 우리의 있는 사회적 구조가 갖춰져 있는가라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 프로세스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지금까지 한 번도 인간이 경험하지 못한 프로세스여서 이거에 대한 크리티컬 리뷰가 필요하게 되는데, 또 한 가지가 있는 것은 바로 전 글로벌한 코어포레이션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동북아의 경우에는 일본, 중국, 한국이 생산하는 전체 철강 생산량이 아시겠지만 중국이 워낙 크긴 하지만 전 세계 60%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동북아의 철강사들에 대한 책임이 매우 크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원료 문제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과 원료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걱정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지요. 왼쪽에 있는 두 가지 그림은 앞에 있던 광석이고 밑에 있는 것은 석탄의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들은 바로 고철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각 그레이드별로 Q1, Q2, Q3, Q4 등등 고철의 등급에 대해서 발생량을 여기 보고 계신데, 이 고철의 발생량에 따라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는 밑에 있는 이 박스에 있으신 것처럼 바로 이 트램프 엘리멘트의 농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30년, 지금부터 시작해서 2030년까지 고철의 발생량도 늘겠지만 수요도 따라 늘 것이고, 더 큰 문제는 고철 중에 있는 트램프 엘리멘트라고 하는 것이 따라서 늘어난다는 점이죠. 현재 우리 철강 산업은 바로 철광석의 불순물인 인과 황해에 대해서는 정리하는 경험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 바로 여러분이 보시는 고철 중에 있는 순환성 원소에 대한 정리하는 경험은 없습니다. 우리가 고철이 매우 중요한 탄소 중립의 중요한 원료이긴 하지만 이 사용에는 바로 이 고철 중에 있는 불순물에 대한 정년 가능성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라는 점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드립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가 이 철강 생산량이 늘어나시게 되면 바로 원료의 악화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고로가 아닌 다른 공정 기술이 많이 제한이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환원제에 대한 것인데, 천연가스, 일반탄 또는 여기 보시는 이와 같은 코크스와 같은 많은 원료들이 있게 됩니다.
여기에 주목되고 있는 두 가지 공정이 있게 되는데 바로 파이넥스와 그리고 미드렉스 공정이 되겠습니다. 두 공정은 공통적으로 석탄 베이스에서 출발한 공정이었지만 천연가스로 진화를 했고요. 파이넥스가 있는 공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유동층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바로 천연가스 베이스인 핀메트와 같은 공정으로 발전을 했던 것이죠. 반면 미드렉스는 샤프트로 타입인데 지금은 천연가스 또는 이와 같은 가스 베이스의 환원 공정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앞으로 두 개의 공정은 기본적으로 펠레트와 신터피드라고 하는 두 개의 원료 간의 주력 생산 개념으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원료라는 문제와 공정의 문제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와 같은 원료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광석과 연원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밸런스가 되시는데 특히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에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은 공정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바로 가스 환원과 고체 환원의 비율을 얼만큼 가져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술적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파이넥스와 미드렉스는 거의 같은 수준의 가스 환원율을 이용했다는 점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게 됩니다. 바로 가스에 의한 환원 비율이 매우 높은 공정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 이 두 개의 공정이 굉장히 관심 있는 공정으로 주목되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 고철에 대한 수급을 간단하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것은 일본의 아리야마라고 하시는 분이 아리마라고 하는 모델 선생님이 만드신 모델인데 전 세계에 대한 철강 수요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고철의 수급을 따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약간의 에러가 많이 있긴 합니다만 변수가 많아서요. 하지만 현재 있는 이 고철에 의한 철강 생산량이 30% 내외에서 한 42%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을 지금 이 모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철 전체적인 수급이 있지만 여러분이 모두 아시겠지만 고철의 수출국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러시아 정도가 되겠죠. 이 나라들이 과연 이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과연 고철의 공급의 능력을 얼마만큼 가져갈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또는 중국과 같이 고철에 대한 부분이 매우 현실적인 CO2 삭감 수단으로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고철에 대한 것이 바로 앞으로는 슈퍼사이클링, 초장기적으로 가격이 높게 유지가 되고 수출입의 불균형이 유지가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탄소 중립과 고철의 문제가 되는 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원료에 대한 부분이 있을 때 바로 전기로가 되시는데요. 현재 이 전기로에 대해서 고철과 고철의 수급이 매우 불안정하다면 이 대안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DRI, HBA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DRI는 고철과 수급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소요가 생길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이 DRI를 만드는 과정이 미드렉스라든가 다양한 공정을 통해서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현재 이 DRI를 현재 공정인 EF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계는 대략 15% 내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전기로에 있어서의 효율성이 관계되는 임계점으로 알려져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은 이 DRI의 사용 비율을 높이는 기술 개발도 앞으로 이 고철 수급과 함께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될 기술이라고 할 수 있고 바로 그 DRI를 만드는 기술이 하단에 나와 있는 미드렉스와 파이넥스 또는 하이렉스와 같은 공정 기술이 바로 그와 같은 기술의 대표적인 기술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DRI와 HBI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을 꼭 여러분들께 아시겠지만 제철소의 가장 또 하나의 숙제는 바로 제철소 자체의 제로 에미션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게 됩니다. 탄소 중립과 함께 맞물려 있겠는데요. 그것을 바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체에 대한 부산물로부터 초론을 회수하는 기술도 바로 한 가지 좋은 기술로 여러분께 제안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원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제철소에 나오는 수소 환원 또는 파이넥스와 같은 DRI 제조 기술 또는 브라스포너스와 같은 공정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자기 완결형 제철소라고 하시는데요. 에너지와 원료를 모두 제철소 안쪽에서 완결시키는 이와 같은 컨셉이 바로 중요한 공정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역시 쉽지 않습니다. 원료는 마그네타이트와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것에 대한 수소의 환원이 유틸라이제이션이 얼만큼 될 것인가, 수소 원단위가 얼마가 될 것인가라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이 분광석이라고 하는 광석에 대한 사용 기술, 펠레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유동층으로 할 것인가라는 문제. 또 한 가지는 알루미나가 높은 광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기술 문제가 있게 되고요. 이렇게 DRI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DRI를 만들고 우리가 고급광을 만들 수 있냐는 문제가 또 숙제로 남게 된다는 점을 고민하실 필요가 있게 됩니다. 자, 그것이 바로 나와 있는 두 번째 얘기가 됩니다. 미래 철강 기술은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장 강도와 여기 보시는 엘롱게이션, 가공성은 항상 반비례 관계의 곡선을 갖고 있는 바나나 커브라고 하는 것으로 유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이 2030년 이후에 어떠한 산업군이 유효할 것인가라고 하시면 로봇, 전기자동차,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조선, 모든 것들은 기본적으로 고안전과 경량성을 동시에 요구한다는 점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밑에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한 예입니다만은 탄소 베이스에 있어서의 알로이 디자인이 좀 달라져야 된다.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 모든 철강 제품은 탄소라고 하는 원소에 의해서 강도와 성능이 조절되고 있다는 점. 이 지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얘가 바로 여기 보시는 망간 같은 그리고 알루미늄을 이용한 합금 원소가 주된 이슈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원료의 악화, 질적인 악화, 그리고 사용 원료에 대한 했을 때 우리가 고급광을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 조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련능입니다. 고철에서의 순환성 원소, 그리고 철광석의 품질 악화에 따른 황과 인의 농도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 그런 시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정련능의 한계는 이와 같은 불순물을 모두 합쳐서 20ppm 정도가 될 것이고요. 우리가 보다 높은 좋은 성능의 소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불순물의 총합을 10ppm 정도로 누르실 필요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정련이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거 역시 아직 우리한테는 미답의 영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여기 한 장의 그림으로 요약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여러분이 보시는 철강이라고 하는 초두에 첫 장에 보여드렸던 철강의 특성들이 있게 되고요. 그 특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여기 가운데 보시는 빨간 원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남아있는 것은 그 외곽에 수소고로, 로터스 스틸, 린알로이 등등 새로운 기술에 대한 영역이 많이 남아있고 이와 같은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닥치고 있는 탄소 중립과 원료 악화라고 하는 현상을 풀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스틸 사이언스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많은 우리가 숙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철강이라고 하는 산업은 모든 산업에 대해서 연관되어 있는 전 세계적인 기간 산업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수소, 부산물, 에너지, 그다음에 구조재료 등등 모든 것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철강 산업은 이와 같은 탄소 중립에 대해서 트러블 메이커가 아닌 솔루션 메이커로서 다시 한번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저희들의 숙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구적인 차원에서의 협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가능성을 키워왔습니다. 인류가 이룩해온 모든 도약들은 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가능성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온실가스로 위협받는 환경을 보호하며 인류의 발전과 도약이 지속될 수 있도록 포스코의 도전과 열정은 철의 또 다른 가능성을 열고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입니다. 포스코 친환경 강제는 바람과 만나 청정한 에너지가 되고 태양의 에너지를 우리의 삶 속으로 가져오며 수소를 모두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안전한 자원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포스코의 앞선 기술력으로 완성된 친환경 강제로
지구를 움직이는 청정한 에너지를 만들고 그 에너지는 다시 철을 만들어 친환경 미래를 가능하게 합니다. 철과 에너지의 순환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갑니다. Steel enables a green tomorrow. 해상에서도 견디는 풍력용 후판 윈드, 녹에 강한 태양광용 도금 강판 솔라, 안전한 수소 생산, 저장, 운송용 열연 강판 H2. 그린업을. 첨단 건축 기술의 결집으로 이루어진 초고층 초대형 빌딩. 그러나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건축물의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건축물의 기본이자 중심인 골조. 골조는 건축물의 핵심입니다. 만약 골조가 안전하지 않은 건축물에 예상치 못한 큰 지진이 발생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지진이 시작되었습니다. 땅이 흔들림에 따라 건축물도 이에 반응하여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유리가 사방으로 위험하게 쏟아지고 가구가 넘어지며 물건들이 떨어집니다. 순간 강력한 진동에 의해 골조에 큰 변형이 나타났습니다. 왼쪽에는 H코어 강제를 적용한 강기둥 약보 골조이고 오른쪽에는 일반 강제를 적용한 약기둥 강보 골조입니다. 일반 강제를 적용한 구조물은 하부층의 기둥들에 소성 힌지가 발생하여 구조물이 심하게 뒤틀리며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반면 H코어를 적용한 구조물은 구조 부재에 부분적인 충격은 있지만 안정적으로 건축물을 지탱합니다. 왜 이런 차이를 보이게 되었는지 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일반 강제를 적용한 건축물의 경우 설계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보의 강도가 기둥의 강도보다 크게 되어 기둥이 먼저 항복하였고 이에 따라 특정 층이나 전체 건물의 붕괴가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H코어는 일반 강제와는 다르게 엄격한 품질 관리와 강도 관리를 통해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진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진에 강한 철 H코어는 내진용 형강, 내진용 철근, 내진용 후판, 내진용 강관 등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습니다. 탁월한 에너지 흡수 능력과 남극과 같은 극저온 환경에서도 깨지지 않는 충격 인성을 비롯해 건축물 구조 안전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뛰어난 용접 성능까지 가지고 있는 H코어. 지진에 견디는 최고의 기술 H코어는 안전한 건물의 중심이자 안전한 대한민국의 중심입니다. 지진에 강한 철 H코어. 우리가 세상에 내놓은 것들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땅과 바다, 건물과 다리,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 뒤에서 말없이 자리를 지킬 뿐입니다. 철, 평범한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근원의 재료. 우리는 철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기초를 만든다는 자부심이 우리를 가슴뛰게 합니다. 우리가 만든 철강제가 기본의 표준을 끌어올리고 풍요의 수준을 높여가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철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철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Sea Bestio. Challenging ourselves. It is the power that transforms possibilities into new opportunities. Sea Bestio takes on challenges and works through innovations to realize the infinite potential value of steel.
creating new values. That is just another step in the process of becoming the best. Sea Best Steel has set the world-class quality standard by continuously developing innovative manufacturing processes and building optimum automation systems. The burning passion of Sea Best Steel is boiling at 1,600 degrees Celsius. SEA CSS has manufactured stainless steel as well as other high value-added specialty steel products, including tool steel, carbon and alloy steel, and nickel alloy. With our less than 0.1 millimeter precision controllable RSM, DST, which minimizes mechanical property deviation via heat treatments and other special equipment. 우리는 세아창원 특수화입니다. These are the core values of SEA CSS. SEA CSS. 당신의 삶이 기적이 되는 순간, 당신의 삶 속에 작은 감동이 머무는 순간, 즐거움이 당신과 함께하는 순간,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언제나 당신과 함께했습니다. 당신이 더 편안하길, 당신이 더 안전하길,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피니트 파서빌리티 현대 B&G 스틸. 달구고 두드려 더 단단하게, 그 단단함이 일생을 더 풍요롭게. 동국산업은 철의 생활의 편리함을 함께 녹입니다. 뛰어난 품질, 무한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동국산업은 아름답고 안전하게 세상을 지탱하고 바꿉니다. 세상에 없던 새로운 철을 끊임없이 발견해 나가는 50년 노하우를 통한 세계 최고의 냉연 특수강 전문 기업 동국산업. 오늘도 우리는 철강 신세계를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동국산업은 철의 강인함과 안전을 생각하는 따뜻함으로 언제나 우리 삶 아주 가까운 곳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동국산업은 앞으로도 철의 영역을 뛰어넘는 다양한 기술 개발과 도전으로 새로운 기업 가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